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미국에 있는 한 명문대의 강의실. 한 여성이 강의실에서 말하는 남성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이 여성은 강의실에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발견한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엔나라고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요즘 K-팝과 K-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운이 좋게도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지은이라는 한국인 친구였거든요. 지은이 덕분에 저는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해 남들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K-팝 노래 가사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도 자연스레 공부하게 됐죠. 지은이와 지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외모도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K-팝과 K-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제 이상형도 한국 남자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 친구와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동양인 남성이 다가와 제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며 저랑 연락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한국 남자였으면 번호를 한번 줘봤겠지만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하던 멋진 한국 남자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떡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 그리고 구겨지고 옷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까지. 지금껏 봐왔던 한국 남자라고 하기엔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인상이었죠. 솔직히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마치 어린애처럼 계속 번호를 주면 안 되냐고 졸라대는 거예요. 저는 불쾌함이 느껴져서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는데도 그 한국 남자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 점점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은 음식들이 절 붙잡았죠. 그 남자와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식사에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죠. 그 한국 남자의 시선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밥알이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 했어요. 이러다 체할 것 같아 급하게 물을 들이켰죠. 그 순간 그 남자도 물컵을 들더니 제게 건배를 하자는 듯 윙크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람. 정말이지 아찔하고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더라고요. 괜히 주변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애꿎은 음식만 휘저으며 시간을 끌다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같이 밥 먹던 친구도 얼른 도망가자고 하더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어서 반 정도 남은 쟁반을 들고 퇴식구로 향했죠. 그 한국 남자의 불편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학교를 가면 낯선 시선이 제 뒤통수를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혹시 그 한국 남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그냥 제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에 애써 무시하려 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기숙사 문 앞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에 급식실에서 절 따라다니던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숨이 턱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 한국 남자는 씩웃으며 제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흘렀죠.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는 듯 하더라고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 한국인을 욕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진 못했답니다. 너무 놀라고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럴 땐 제 소심한 성격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그 스토커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짓눌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도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교수님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면 그 자식이 창문 너머로 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예전에는 숨어서라도 저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대놓고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앞에 서 있는데 난데없이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자식이 씩 웃으며 서 있더군요. 그 순간 기겁해서 쥐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죠. 그때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버텼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살이 점점 빠지고 퀭해지는 제 모습을 본 지은이는 깜짝 놀라 매일같이 괜찮냐고 물어봤죠. 매일 아침엔 항상 제가 먼저 밝게 인사했는데 이젠 그것조차 할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이런 걸 지은이한테 말을 하게 되면 정이 많은 지은이는 해결해주겠다며 분명히 나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은이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테니 저는 쉽사리 그 한국 남자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걱정하는 말투로 집요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말투와 함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 공세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결국 터질 듯한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놨죠. 모든 걸 다 말하면서도 제게 느껴지는 지은이의 따뜻한 눈빛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지은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남자 인상착의가 혹시 후줄근한 빨간 옷에 이상한 갈색 뿔테 안경을 썼냐고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지은이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남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죠. 멍해진 정신으로 지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전에 지은이도 그 중국인 남자한테 스토킹 당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지은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직접 그 자식 앞에 가서 대판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쫓아다니면 네 얼굴을 사진 찍어 학교 게시판에 스토커라고 소문을 낼 거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대요. 그 뒤로 그 자식은 지은이 앞에 얼씬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그런 놈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자식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데 어떻게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지은이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니 자기와 돌아다닐 때 그 자식이 나타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어딘가 소름 끼치는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역시나 멀리서 그 중국인 자식이 저를 보고 씩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은이의 팔을 붙잡고는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자식을 가리켰죠. 지은이는 그 자식에게 달려가 이전에는 나를 쫓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자기 친구냐며 어떻게 그렇게 변하질 않냐고 소리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인은 지은이의 얼굴을 보고 주춤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지은이는 이어서 전에 말했듯이 이 친구 앞에 머리털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네 면상을 사진 찍어서 스토커라고 학교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그 중국인은 이를 바득바득 깨물면서 한 대 칠 기세로 지은이한테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표현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중간에서 난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인이 지은이에게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서웠는데도 지은이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리엔나가 불편해하니까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고 꺼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중국인은 주먹을 꽉 쥐더니 파들파들 떨면서 휙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는 지은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그 중국인 스토커는 더 이상 제 눈앞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와 저는 한국과 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라는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 교수님께서는 요즘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열심히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아이브 같은 그룹들 덕분에 케이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빠지게 했는지 듣다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국 대중문화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를 휩쓸고 최근 나온 파묘라는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줄 서서 본다는데
단시간에 이렇게까지 성장한 한국이 교수님께서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엄청 늘었대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되었다니 저마저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도 최근에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재미있는데 최근에 기생충과 올드보이 같은 걸작 한국 영화를 보시고 반해버리셨대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글의 유래를 알아보다 보면 세종대왕께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워낙 한글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자연스럽게 세종대왕의 업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던데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에 대해서 추가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한글이 만들어지는데 고작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배우는 한국어를 만드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코카콜라에서 한글 로고 제품을 최초로 출시했다는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138년 만에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문자를 단독으로 사용했다니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새삼실감 나더라고요. 저도 한국 컨텐츠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챙겨보긴 했지만 저 말고도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 멀리 앉아있는 동양인 학생이 큰 소리로 당연히 한글은 우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글을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인이 자신의 나라에 자부심을 느껴서 크게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양인의 다음 말을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동양인은 이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어 말고도 일본어와 몽골어가 다 중국 북동부에서 농부들에게 유래가 되었고 자기는 언어들의 기원이 된 중국이 너무 위대하고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역시 중국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어의 위대함이 중국까지 퍼져나갔구나 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중국에서 만들었다뇨.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 중국 학생이 한 말 때문에 주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어떤 학생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옆자리 지은이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건지 얼굴이나 한번 좀 보자 싶어서 중국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자세히 보니 며칠 전 저와 지은이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스토커 중국인 학생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강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평소에 지은이와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100명은 좋게 넘을 정도로 워낙 많다 보니 누가 교실에 있는지 몰랐죠. 그제서야 그 중국인 학생이 절 쉽게 미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다 딴지를 거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 내내 교수님이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하실 땐 얌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중국 학생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고 행동을 보이는 건 지은이한테 한 소리 들은 이유였다는 게 확 느낌이 왔어요. 지은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피해의식이 생겨서 저렇게 한국을 까내리려는 말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그 중국 학생이 말하는 걸 듣고 당황해 하시긴 했지만 이어서 다른 나라의 위대함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지. 근거 없이 다른 나라의 위대한 점을 자기 나라 것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니 오히려 자기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어가 중국 동북부 소수민족들의 언어와 유전적 연관성이 있고 같은 조상 언어에서 갈라져 나왔을 거라고 주장했죠. 순간 저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곧이어 그 학생은 또 다른 근거를 꺼내 들었어요. 66년 전에 발표된 11명의 중국어학자들 공동 연구 논문을 언급하며 거기서 중국 동북 지역이 한국어의 기원지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겼어요. 도대체 반세기도 더 된 논문을 갖고 오다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옆에 앉은 지은이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보였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정색하고 화난 얼굴로 손을 들어 반박하겠다고 나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은이는 그 중국 학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반박을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지적하며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논하려면 훈민정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지은이는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어서 지은이는 이미 훈민정음이 시작하기도 전에 한글은 중국과 다르다는 말이 떡하니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한글이 중국에서 기원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중국 학생에게 따졌죠.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자 체계임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그 중국 학생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오기가 생긴 건지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씩씩거리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 학생은 중국이 맘만 먹으면 그 대단한 한글도 짓밟아버릴 정도로 힘이 좋은데 한글이 대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그 중국 학생은 중국군이 맘만 먹으면 한국을 파리 잡듯이 없애버릴 수 있는 거 모르냐고 말을 했고 왜 세계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는 걸 인정하는지도 모르냐고 지은이한테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 중국 학생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한글뿐만 아니라 김치와 한복마저 한국이 중국에서 베껴갔다고 우기는 거 있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교수님께서는 지은이와 그 중국 학생을 번갈아 보시더니 중재에 나서주셨어요. 조금만 더 두면 그 둘은 거의 치고받고 싸울 기세였거든요. 교수님은 중립적인 어조로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주셨어요. 중국군이 한국군보다 약 4배 정도 큰 군사병력을 갖고 있고 쏟아붓는 국방비도 한국보다 많아서 중국이 세계 2위 수준인 건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어서 중국에는 유명한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003형 항공모함까지 있는데 전부 강력한 무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중국 학생이 이때다 싶었는지 교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 정도는 상대가 안 된다면서 깔아내렸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국군 역시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군 현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자 중국 학생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의 주장 중 극히 일부만 맞는 얘기라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양산과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KF-21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청룡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라면서 이 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거라고 덧붙이셨죠. 교수님은 KF-21에 청룡 미사일이 통합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은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이란이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보다 더 진일보한 대공 레이저 무기인 블록원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해 주시던데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블록원은 24년 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세계 최초로 전력화되는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블록원은 한 발당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미사일 대신 한 발당 2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저렴한 레이저를 사용한대요. 그런데도 최근 시험 평가에서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률로 격추하며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블록원이 단순히 비용면에서만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연속 타격해 정확하게 파괴하는 방식이기에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궤적만 포착하면 격추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전력만 공급되면 어디서든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혁신적인 무기 체계라고 평가하셨죠. 이어서 교수님은 최근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수출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폴란드와는 13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고 호주와는 K-21 보병 전투 차량을 기반으로 레드백 전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기밀사항을 유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기까지 했다고 하니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중국 학생은 레이저 무기고 뭐고 자기 나라에서 핵폭탄 한 방이면 한반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경악에 휩싸였죠.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교수님은 당혹감에 얼굴을 쓸어내리셨어요. 잠시 후 교수님은 그 중국 학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날카롭게 질문하셨죠. 지금 하는 소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냐는 질문과 중국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중국 학생이 또다시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쉬타는 제스처를 취하시더니 더 이상 유치한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한국의 김치와 한복이 엄연히 고유의 문화유산이고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김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교수님은 김치는 한국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중국의 파오차이보다 약 20년 정도 앞선다면서 그 유래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중국이 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한복 역시 중국의 한푸와는 다른 한국만의 고유한 전통이상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의 기원 또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의 유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 뿌리는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엄연히 한국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중국에도 분명 뛰어난 문화가 있는 건 맞다면서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면서까지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내세우려 드는 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하셨어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다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하셨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국 학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그 후로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교수님 말씀에 할 말을 잃은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 수업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커뮤니티에 한 익명의 글이 올라왔어요. 동아시아 문화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는데 편향된 시각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제한한다면서 절대 추천할 수 없는 강의라고 주장하는 거였죠. 그걸 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교수님은 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려 애쓰시는데 저런 터무니없는 글을 올리다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지은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퍼뜨려 교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릴 수 있는 댓글을 달자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달려고 그 게시글을 다시 열어보니 벌써 300개가 넘는 반응이 달려있지 뭐예요.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다행히 보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가 전부 교수님의 열정과 식견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동시에 근거 없이 교수님을 비난한 글쓴이를 향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었죠. 심지어 며칠 전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로 그 중국 학생이 게시글을 쓴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학생의 행동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댓글로 증언을 남긴 덕분이었죠. 그로부터 몇 주 뒤 저는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중국 학생의 악의적인 게시글 덕분에 오히려 동아시아 문화 강의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에서 그 동아시아 문화 강의만 딱 3초 만에 마감됐다는 얘기를 친구에게서 듣고 절로 웃음이 났답니다. 잘못된 의도로 쓴 글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교수님의 열정과 진심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많은 일을 겪고 방학이 되면 지은이와 함께 한국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했답니다. 어디로 가면 제 이상형인 한국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